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카페 최기철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후 보안 대책이 문제인데 이 보안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따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들의 에어컨 구매 손길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른바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일주일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 실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현장을 다녀온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뉴스카페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 일주일째인 현지 시간 4일 2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추가 수습됐습니다. 이날 한국과 헝가리 구조당국은 총 3구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4월 경상수지가 6억 6천만 달러 적자로 7년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반도체 단가 하락 등 수출이 고전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재무팀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을 넘어 회계 사기 관여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40대 남성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발생한 사고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조현병 환자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빅데이터를 추진하고 있지만 개방되는 국민의 금융정보가 이 보호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보안에 대한 개념, 여기서 이제 그 실명에 대한 처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개념조차 정립이 되지 않아서 법조계와 또 전문가들에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최진영 기자입니다. 어제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200만 명의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민간에게 열어줬습니다. 올해 말까지 보험, 기업 신용 정보는 물론 데이터 거래소까지 열 예정입니다. 빅데이터에는 차주, 대출, 연체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나 개인이 무작정 금융소비자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빅데이터는 비식별 조치된 형태로 제공됩니다. 금융위가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 보호 조치로 내놓은 것이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하는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비식별 조치란 정보 주체를 알 수 없도록 가명 등을 더하는 것이고, 재식별은 비식별 정보를 다른 정보와 조합하거나 분석해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재식별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입니다. 그러나 재식별 행위 자체가 어떤 행위인지 개념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 조치에 공백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법조항 적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의 활용 측면에서만 정부가 너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만 허용을 해주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들이 지금 수집 단계, 활용 단계, 폐기 관리 단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걸 갖다 지금 보호 체계는 사실은 더 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활용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라서 이게 사실 균형에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재식별 행위에 대한 개념 정립 없이 개인 금융 정보를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를 무시하고 정보 활용도만 높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금융체계 혁신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한다는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시작부터 금융 소비자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진영입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 때문에 벌써부터 진이 빠진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과연 더울까 이런 의심도 들면서 어쨌든 특히 이 에어컨 업계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판매량을 늘리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30도에 육박하는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을 고르는 소비자의 손길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롯데 하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5월 에어컨 판매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55% 늘었습니다. 이마트도 지난달 에어컨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2.3% 신장하며 전통 강세 품목인 맥주와 라면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에어컨 매출은 6위였습니다. 이처럼 지난달에 유통사들의 에어컨 수요가 급증한 이유는 이르게 찾아온 무더위 때문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첫 폭염특보는 지난해보다 보름가량 빨랐습니다. 지난해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며 빚어졌던 에어컨 대란도 구매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 8월 여름철 에어컨 수요가 몰리면서 배송부터 설치까지 최대 한 달가량 걸리는 에어컨 대란이 있었던 만큼 대비 차원에서 산 소비자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누진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러한 점도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줘서 에어컨 구매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나서면서 에어컨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누진제를 개편하면 여름철 전기세가 저렴해져 냉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수요가 높아지자 업계에서도 신제품을 통해 소비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공지능 들어간 거를 제 지인도 그렇고 제 지인분도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걸 찾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그런 걸 더 기능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슈가 컸잖아요. 공기청정기 그 미세먼지 이슈가 크다 보니까 공기청정기를 따로 구매하신 분들도 에어컨에 있으면 뭐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구매하시긴 하거든요. 삼성전자는 냉방과 공기청정 기능을 강화한 2019년형 무풍 에어컨으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LG전자도 공기청정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인공지능 IoT 기술을 더해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조성하는 2019년형 휘센센큐 에어컨으로 무더위 잡기에 나섭니다. 대유 위니아는 몸에 바람이 직접 닿지 않는 둘레바람 기능이 있는 둘레바람 에어컨을, 캐리어 에어컨은 미세먼지 정화와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 더 프리미엄 AI 에어로 18단을 올 1분기 출시하며 시장 경쟁 열기를 달궜습니다. 더 빨라진 에어컨 구입 열풍에 가전업계에서는 올해 에어컨 판매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17년, 18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한층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지영입니다. 예, 지난달 30일 발생한 인천 불금물 수돗물 사태가 일주일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이 2번이나 사과했지만 시민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뉴스 분석에서 현장을 다녀온 기자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신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신 기자, 어제 다녀왔죠? 예. 그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좀 많이 심각해 보이던데요? 예. 제가 한 아파트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다녀온 아파트는 이제 1015세대인데, 수돗물 색깔이 변했다고 호소하는 것만 이제 700세대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호소를 한 거지, 뭐 알아차리지 못한 곳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집은 이제 한 달 전에 인테리어를 싹 갈았는데도 색깔 있는 물이 나온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상수도 사업본부가 2차례나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결과를 냈지만 계속 이제 붉거나 검은 물이 나오니까 믿을 수가 없고, 게다가 지금 말한 것처럼 내부 공사를 했는데도 이런 물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이게 뭐 어떤 그 특정 아파트나 개별 세대의 배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반증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씻는 문제가 제일 커 보였습니다. 그 한 주민은 수돗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생수로 아이를 씻겨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심각하다고 보였습니다. 네, 그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 깔때기인가요? 거지에 검붉은 색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아파트 시민들 내부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내부 공사는 그 아파트 내에 있는 배관 공사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관을 공사를 했는데도 이게 색깔이 있는 물이 나온다고 하고요. 이런 좀 사례를 이제 말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상수도 본부 말처럼 이게 수질 문제가 아니라면 결국 다른 곳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은 이게 뭐 개별 배관 문제인가? 아니면 아파트 배관 문제인가?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반증 같은 게 나오면서
그게 아니면은 결국 이게 검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결국 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 분명한 거는 개별 아파트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예. 중앙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추론이 되는군요. 일주일이 다 됐습니다. 이 붉은 수돗물, 이 원인이 어떻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나온 원인은 이제 수돗물 관로 교체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관로를 교체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압이 변해서 기존에 이제 관로에 있던 침전물이 떨어져 나와서 이게 이제 퍼진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하지만 이게 완전한 결론까지는 아니고 이제 민관 합동 이제 원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뭐 다른 원인이 나올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돗물 관로라는 게 다 옛날에 깔린 게 많기 때문에 관로가 노후가 됐고 제대로 뭐 관리가 안 이루어졌다? 뭐 이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일부 주민들은 그런 걸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수습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원인까지 나왔는데. 예. 이게 결국은 이제 원인이 잠정적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네. 결국 제대로 된 원인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이제 원인이 알아야 제대로 된 수습이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상수도 사업본부가 수질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파악을 했던 것도 영향이 큰 걸로 보입니다. 이제 네. 두 번이나 이제 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이제 그렇게 적합 판정을 해놓고도 물에 이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일한 대처가 해결을 그만큼 늦춘 게 아니냐 이런 좀 분노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돗물 원인, 검붉은 수돗물 원인과 관련해서 관로를 교체하면서 수압이 변해서 기존 침전물이 떨어졌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군요. 원래 그 관로를 교체를 하게 되면은 단수를 시키든지 조치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고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어떤 행위조차 예고조차 없었다면 이건 시의 어떤 그런 과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수습이 늦어지는 이유 그리고 수돗물 검붉은색이 나오는 원인 모두 좀 쉽게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자, 뉴스카페는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기 위해서 현장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인하대 산업의학과 임종한 교수 나와 있습니다. 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뭐 현지에서 인천시에서 지금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보다도 정확히 이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우선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일단 해명을 한 이 붉은물 수도 사태 공식 원인, 이 수돗물 공급 체계 전환 이것이 원인이다. 이런 해명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개연성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취수장을 전환하는 이제 수돗물 공급 체계 전환 과정에서 이제 기존 수돗물 관로 부분의 수압이 높아져서 이러한 이제 침출수가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붉은 수돗물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수도관의 노후된 정도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거가 제대로 잘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같은 사태를 유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인천의 노후 관로 문제, 이거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전체 상수관도가 한 6,284km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40% 정도가 20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이제 상수관 자체가 굉장히 노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고에 취약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시에선 붉은 수돗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해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까? 이게 노후된 이제 상수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금속도 떨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안전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를 더 거쳐서 혹시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민관 합동조사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인천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지났단 말이죠. 이 조치도 너무 늦지 않았는가 이런 또 생각이 또 듭니다. 민관 합동조사에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사안은 뭘로 보십니까? 이 원인을 규명하는 거가 제일 이제 중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인천에서의 상수간 노후의 노후 정도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후된 지역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이 발생했다면 그쪽 가정에서의 저장 탱크나 수도관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상수로의 노후 정도 때문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민관 합동조사단은 구성이 됐습니까? 지금 추천돼서 여러 전문가들 또 시민들이 포함해서 이제 위원회 구성을 하는 건 상태 부분이고요. 예. 여기에서는 이제 전문가 그리고 또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 피해에 대한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교수님도 이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를 하십니까? 네, 저도 추천되어서 예. 네, 참여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조사단 확정이 언제쯤 될까요? 어제 각 이제 전문가 추천이 이루어졌으니까 예. 아마 그 인천시에서 조만간에 위원 구성을 마치고 네. 뭐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천시와 이 서구 이 사후 대책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고 과연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인천시의 그 상수간 노후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이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과 같은 이제 그 수돗물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수로 자체의 노후간 부분들을 교체하는 작업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개별 아파트나 가정 부분에서의 저장 탱크나 배관이 문제라고 한다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좀 준비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네. 인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수도권 지역, 예를 들면 서울이나 수원 이런 등지가 되겠는데 이쪽의 그 수도관 상태는 인천시와 많이 다를까요? 어떨까요? 인천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 노후간의 비율이 이제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그 지자체 중에서 재정 상태가 떨어지는 곳은 더 열악한 지역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거에 비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악한 부분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노후 상수간 비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도 이 민관 합동조사단에 참석을 하시게 되셔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 뉴스카페에서 다시 한번 모시고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임종한 교수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신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 코엑스에서는 곤충식품 페스티벌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곤충식품, 좀 혐오감이 드는 분이 있기도 하는데 이 과학과 식품의 만남이라고들 설명을 하더군요. 현장에 저희 김은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은별 기자. 김은별 기자. 네. 네, 곤충식품 페스티벌 어떤 행사입니까? 네, 저는 지금 코엑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곤충식품 페스티벌과 심포지엄이 열리게 되는데요.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실제 곤충은 이 단백질과 칼슘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고기 다음에 미래 식량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곤충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를 통해 식용곤충의 소비를 늘리고 농가 소득화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 전시장에는 다양한 곤충 식품들이 마련됐는데요. 직접 시식도 할 수 있습니다. 40여 개 산업체에서 개발한 100여 종 이상의 곤충 식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풍뎅이 빵과 고소의 녹차 케이크, 곤충 소떡소떡, 곤충 깐풍기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오후에는 곤충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도 열리는데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곤충 산업과 육성 정책, 곤충 스마트팜 적용 기술 개발, 곤충식을 활용한 연구 등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을 사육과 카페, 그리고 가공과 기능성 측면에서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농촌진흥청은 식용곤충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곳에 식용곤충이 활용돼 소비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 설명을 좀 들으시면서 곤충 식품이 좀 더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김미애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박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 곤충 식품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 곤충은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도 풍부한데 거기서도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축보다는 좁은 공간에서 사육할 수 있고 번식률도 좋고 그다음에 가스 배출량도 적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매우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양소와 이 환경에 굉장히 좋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아무래도 곤충식품하면 약간 거부감이 드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개선 측면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아직도 곤충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곤충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능성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 식품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스타 상품을 개발을 하면 예, 일반 대중들한테도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김은별 기자. 김 기자, 네. 그 곤충식품 먹어봤습니까? 네, 직접 제가 먹어봤나요? 직접 먹어보고 또 가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예, 예. 네. 맛이 어떻던가요? 이 과거 맛도 나름 괜찮고요. 고소한 맛도 납니다. 이에 앞서서 이 곤충 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좀 짚으면서 제가 직접 곤충 식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과거 곤충 산업은 축제와 애완 그리고 학습 용도로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식품 용품과 또 의약품까지도 확대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 역시 좀 급성장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500억 원 규모에 달하던 이 시장은 지난해 1조 5천억 원까지 약 10배가량 성장했는데요. 2022년에는 2조 원 규모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서울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곤충산업에서 식용 분야는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2020년에는 508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식품으로 활용되는 곤충은 고소해와 꽃뱅이,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등 7가지 식품인데요. 이들은 식품 원료로 등록돼서 환자식과 일반식 그리고 쿠키, 푸딩으로 변신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식용곤충 사용 농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50곳이 있었으며 이 가공과 유통업체도 50곳으로 3년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가 직접 곤충식품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식품은 이 장수 풍뎅이의 모습을 닮은 풍뎅이 빵인데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징그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모양도 괜찮고 직접 먹어보니 안에 미럼과 크림이 있어서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났습니다. 이렇게 곤충식품이 실제로 굉장히 고소하고 영양소도 풍부하고 환경에도 좋은 만큼 미래 식품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김은별이었습니다. 예, 그 화면으로 보니까 장수풍뎅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군요. 예, 김은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요일 주간 코너 재테크 트렌드입니다.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
지난 1월 연초부터 재테크 트렌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6월 첫째 주입니다. 한 해 절반이 지나는 이 시점에 꼭 체크해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 혜택을 볼 수 없는 금융제도들 미리 확인해보는 건데요. 오늘 재테크 트렌드에서는 올해 가입해봐야 할 금융상품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적용되는 혜택들을 연말이 되어서 부랴부랴 챙기려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시니어 분들이 미리 챙겨보면 좋은 혜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비과세 종합저축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제도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65세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뭐 장애인이라든가 일부 분들한테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었는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일몰이 됩니다. 상품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상품 자체는 존속을 하는데 신규 가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상품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 비과세 혜택 자체가 현존하는 상품 중에서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품, 그러니까 ELS부터 펀드, 예금 모든 상품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고,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가입이 되고, 다만 이제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 한도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비과세가 다 되기 때문에 현재 65세가 되신 분들은 올해 안에 일단 통장을 만들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 상품은 어떤 조합 예탁금이라는 상품인데, 이게 농수협의 단위조합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말고요. 어떤 단위조합들 아니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조합들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근데 3천만 원까지 이 부분이 비과세가 되는데, 이건 사실 올해 일몰은 아니에요. 2020년 일몰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2020년이 돼서 비과세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올해 말까지 가입을 해야 1년이라도 혜택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자, 먼저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올해 연말이면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세제 혜택이 비과세가 되는 이런 혜택이 종료가 되는 것인데요. 보시면 전체 금융 고객이 대상은 아니고요. 특히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이 대표적인 대상이 되겠고요. 장애인이라든지 독립유공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역제 후유증 환자, 5.18 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혜택이 있는 그런 고객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 계좌에서 예적금만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라든지 펀드, 채권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원금 기준 5천만 원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세 면제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전 금융기관을 통해서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년까지만 상호금융권에서 가입한 예탁금 한 명당 3천만 원, 그리고 출자금에 대해서는 한 명당 1천만 원까지 총 4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와 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단 1년이라도 세제 혜택을 먼저 보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는 가입을 완료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2021년에는 5% 분리과세, 그리고 다음 해부터는 9% 분리과세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물가 상승분만큼을 감안해서 양도 차익의 일정 부분만큼은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윤치선 연구위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9억 이상의 어떤 주택을 가지신, 좀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그 주택에 오랫동안 살지는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택은 세를 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의 주택을 오랫동안 가지고 거기 살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을 때 80%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80%면 상당히 크죠. 일단 9억 원 공제를 받고 나서 그 9억 원 공제 받고 난 후에 과표에다가 또 80%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인데, 이게 내년부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고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30% 공제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80에서 30으로 바뀌는 부분, 그리고 보유기간도 혜택을 다 보려면 보유기간도 더 길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10년 이상 보유하면 8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5년을 보유해야 겨우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고가주택의 보유 기간이 15년 미만이면서 양도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올해 양도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이런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라든지 금융 혜택에 관한 제도들은 물론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요. 물론 내년에 다시 한번 이러한 제도들의 혜택이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재테크의 질을 높이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 예, 30도가 웃도는 이른 더위 때문에 참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지난해 기습적인 폭염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는데요. 올해는 어떨까요? 윤기한 기상통보관 직접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통보관 윤기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더운 겁니까? 일단 더울 때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5월 달부터 해서 6월, 7월을 갈수록 햇볕이 일단 강해집니다. 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지가 6월 하순에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가 6월 하순에 있다는 것은 가장 하지 때가 태양 고도가 높아서 예. 태양 고도가 높을 때 햇빛이 가장 강한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햇빛이 강할 때라서 일단 더운 거고요.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더운데 이 평균적으로 더운 것보다 조금 더 덥냐? 이제 요 차이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근데 5월 달 들어서는 최고 기온만 봤을 때 네. 5월 달만 최고 기온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더웠던 달이었고요. 네. 이제 요거는 그 맑은 날이 일단은 많았고 그래서 비 오는 날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기온을 식혀줄 수 있는 기회가 예. 적어서 맑은 날이 많으니까 열이 누적이 돼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해서 좀 많이 더웠던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울 때가 되니까 덥다. 우문현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더위가 좀 빨리 찾아온다든가 아니면은 기온이 더 높다든가 이런 변화도 있습니까? 일단 5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5월만 봤을 때는 네. 가장 더운 5월이었고요. 아하, 그렇군요. 근래 들어서, 근년 들어서. 네. 그런데 이제 이 더위가 계속 이어질 거냐는 별다른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폭염이라고 느끼는, 지금은 덥다 정도지만 폭염이라고 느끼는 건 또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 더위는 장마 이후에 오는 더위. 예. 그때는 이렇게 지금 더위는 조금 건조하면서도 그늘 들어가면 시원한 이런 네. 더위인데 장마 전선이 장마 끝난 이후에 되는 그늘 들어가도 덥고 집 안에 들어가도 덥고 그렇군요. 그때는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거든요. 그때 더위로 같이 이어지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지금 뭐 가장 걱정이 작년에 참 더웠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일단은 작년이 가장 더웠습니다. 일단은 아하.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더웠다는 거. 그렇군요. 그러니까 33도 넘는 걸 폭염일수라고 하는데 네. 그때 폭염일수라고 하는데 이게 근 한 달 정도 됐었어요. 3일 31.4일.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한 예로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속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런 더위는 가장 그 폭염일수가 많았던 것이 작년 일수. 근데 예. 두 번째 해로가 언제였냐면 94년도 29.7일이에요. 한 94년도. 이틀 정도 차이가 났죠. 예. 그 다음이 한다면 2016년도 상당히 더웠는데 작년 말고도 재작년 이렇게 좀 더웠었죠. 2017년, 16년. 네. 2016년이 22.4일이에요. 아하. 그러면은 2016년하고 작년하고 비교한다면 한 8일 차이 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작년이 월등하게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작년처럼 월등한 케이스하고 똑같을 거냐 네.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은 네. 일단 기상청에서는 작년에는 못 미친다. 작년에 못 미친다. 대신 대신? 내년의 더위는 충분히 온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이 워낙 더운 날이었고 더운 때였고 예, 예. 올해도 그 정도는 되진 않겠지만 예년보다는 조금 더울 수 있다. 조금은 아니고 계속 더울 걸 예상하고 더울 있습니다.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기온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달 넘게 이렇게 33도가 넘는다는 것은 이 우리나라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그 외국도 그렇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폭염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던데 예.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아하.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해당되는 얘기기 때문에 더 좀 우려가 크죠. 예. 왜냐하면 큰 규모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미국이든 러시아든 유럽이든 같이 진행이 되고 북반구가 같이 진행이 되고 또는 남반구가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기후 변화라고 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비닐하우스처럼 저기 열기가 갇혀서 그 열기가 더해져 가지고 여름철엔 더 기온이 올라가는 거. 이게 네. 이제 전 세계적인 규모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 아주 좀 심각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추세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게 좀 우려스럽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것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효과는 계속 더 커지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볼 때 기온의 평균값은 올해보다는 작년, 네.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5년 후, 5년 후보다는 10년 후가 더 기온이 높아질 거라는 건 당연한 추세이고요. 네.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저희 주제하고는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 환경 문제는 정말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좀 별도 시간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좀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 보면은 이제 기상 그 용어 중에 좀 어려운 말이 많습니다. 예보, 특보, 경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호우, 폭우, 홍수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예보는 간단하게 그냥 내일의 날씨가 어떻겠다, 기온이 어떻겠다, 비가 오겠다, 뭐 맑겠다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정보, 기상 정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보, 특보는 헷갈리시는 게 특보는 특별한 예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뭐 내일 비가 엄청 많이 온다,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이때는 좀 특별한 정보를 줘야겠다 해서 그래서 특별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특별한 정보에는 위험이나 피해가 우려될 때, 기온에 따라서는 33도, 바람에 대해서는 뭐 14m 이상 평균 풍속이 불 때, 풍랑에 대해서는 3m 이상 파고가 일 걸로 예상이 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정보를 내죠. 근데 그 특별한 정보에는 두 가지 단계로 강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주의보와 경보로 나눠집니다. 네. 그러니까 특보 안에는 주의보, 경보가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온을 예를 들자고 하면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진행이 될 때는 온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라 해서 폭염주의보가 나가고요. 35도 이상이 날 때는 특별히 위험이 발생을 한다, 유력하게. 그래서 35도 이상 할 때는 경보로 해서 폭염 경보가 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경보가 가장 높은 수위의 뭐 경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 더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는 경보가 있고요. 이제 제도적인 유의의 또 다른 정보로서 저희가 폭염 영향 예보라는 것이 나가는데 폭염 영향 예보에는 38도가 넘을 때는 위험 단계라고 해서 그거는 제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별도의 정보를 또 줘서 38도는 진짜 위험하다. 해서 별도의 정보를 올해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38도 이상 올라갔던 때가 작년에 많이 있었죠. 있었죠. 작년에도 있었고. 그렇군요. 그럼 특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보다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이제 33도 이상이 폭염이라고 말씀하셨고 초속 3m 이상이 강풍이라고 하셨습니까? 초속 14m 이상. 14m 이상. 예, 그때 10분간 평균 풍속을 냈을 때. 예. 그러면은 우리가 뭐 풍향계를 가지고 다니거나 풍속계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도로 우리가 체감을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서있기가 뭐 어렵다든가, 뭐 우산을 받치기가 어렵다든가, 뭐 이런 그런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오늘 좀 바람 부네 하면 한 5m 정도로 오늘 좀 심하게 부네하면 5m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엄청 세 이런 표현을 할 때 실제로 막 쓰레기가 날리고 뭐가 할 때는 10m 내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간판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가 공사장에서의 보호대 같은 것들이 휘청휘청한다. 그러면 한 14m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다. 14m 하면은 엄청 센 공이죠. 그래서 바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딘가는 뭐 공사장이든 간판이든 아니면 유리창이든 많이 깨지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강풍주의보가 나가기 시작하면. 근데 이제 저희가 기상청에서 강풍주의보를 낼 때는 적어도 14m까지 닿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비슷한 바람이 불어도 위험 차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14m 이상이 넘으면 피해가 확실히 납니다. 그렇군요. 그런 거 피해가 나기 전에 빨리 뭐 숨든지 안전한 곳으로 좀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하게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서 국민 홍보를 하는 것도 뭐 지금 물론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바람이 참 의외로 위험하더군요. 바람이 힘이 일단은 강하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은 대도시라서 바람으로 봐서는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바람 네. 입장에서 볼 때는 큰 건물도 장애물이고 한마디로 길거리의 가로수, 간판, 전선 이게 모두 다 바람의 입장에서는 다 장애물이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애물들이 대도시에는 많고 현대 사회로 갈수록 그런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바람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지금 바람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더위로 돌아와서 폭염 경보가 내려졌을 때 뭐 가장 그 위험한 분들이 이제 노약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노약자분들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는 혼자 계시고 집에 계시고 네. 있을 때 특히나 집에서 이제 전기나 이런 게 아까우시니까 에어컨도 안 트시고 선풍기도 네. 안 트시고 또 노약자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집에만 계시다 보고 지자체에서 보호를 못 받다 보니까 네. 피해가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지자체는 요즘은 이제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연락을 하는 체계가 있고 예. 지자체에서 폭염 대피소 같은 것들을 갖다가 무슨 센터에다 마련한다든지 구청이라든지, 공공건물에다 예, 만든다니까 그렇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반드시 그런 데를 반드시 이용하실 필요 있으세요. 네. 부끄러움을 느끼지 마시고 그런 거는 당연한 권리로서 국민의 권리로서 네. 요청을 하고 내가 그걸 이용하겠다 어디냐라고 충분히 좀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약자 이외에 이제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이 조금은 많이 피해가 입어요. 오히려 더 네. 위험에 실제로 있다. 신체는 이제 조금 나이를 들어서 조금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마음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시는 그렇죠. 40대나 50대 이분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야외의 땅에 아직은 자신감이 있고 내 몸은 내가 안다는 생각에 예. 많이 도보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외에서 스포츠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하에서 계속하는 거죠. 근데 폭염의 특징은 서서히 자각 증상이 오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이렇게 나무 쓰러지듯이 탁 쓰러지는 아하.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실제로 어지러움을 느끼기 전까지는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어지러움 느꼈을 때는 이미 조금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통보관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폭염 대피소 여기 가는 것을 뭐 주저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걸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되겠다. 말씀하듯이 지금 뭐 거의 모든 자치구가 찾아가는 공무원들 이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연을 이길 수 없다. 자기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저기 만용부리치 마시기 바랍니다. 덥고 그러면은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올해 태풍이나 호우 이런 쪽은 좀 어떻습니까, 전망이? 일단은 태풍부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요거는 일단은 정확히 몇 개가 온다고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 전망 정도로 한다고 하면 네. 한 평균적으로요 한 해에 하나에서 3개 정도 이렇게 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조금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하나랑 3개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하나 올 때 3개 차이, 3배 차이 나니까. 실질적으로 예보 기술이 현재로서는 과학 기술이 그 정도로만 예측이 돼, 통계적으로만 예측이 되고요.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본다고 하면 북태평양에서 발생하는데 북태평양 먼 곳에서 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예. 근데 우리나라로 오는 시각이 길다. 그래서 오는 동안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면은 강한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 예년보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집중호우나 이런 거 있으면 집중호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장마전선상에서 오는 비, 장마전선 이후에 이제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갑자기 막 오는 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장마전선은 예년처럼 비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어딘가는 피해가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장마가 좀 일찍 끝났죠. 근데 네. 이번에는 일찍 끝나지는 않을 거다. 예년처럼 6월 하순부터 시작을 해서 7월 하순까지는 진행이 될 거다. 근데 시작하는 시점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장마전선 끝나고 나서에 나오는 집중호우. 네. 작년에는 집중호우가 적다 보니까 계속 더웠죠. 기온이 계속. 집중호우다운 집중호우가 없었는데 네. 한두 번밖에 없었죠. 근데 올해는 장마 끝나고 나서 예년에 우리가 기억에 어설프였고 많이 홍수 나고 어디 막 사고 나고 장마철 아닌데 그런 현상이 자주 있을 거다. 올해는 좀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의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네. 북쪽에서 한 번씩 찬 공기가 확 지나가면서 그때 비가 한 번씩 오면서 비가 오면은 당연히 폭염은 좀 꺾이고
것 같은데 대신 비가 많이 오는 식으로. 그렇군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통보관님 말씀 들으면은 덥지 않은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더운 건 뭐 그대로 단순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올 여름 안전하게 보내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요즘 날씨의 특성은 하루 사이 이렇게 급변을 많이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같은 서울 시내라도 한강 북쪽하고 한강 남쪽, 예. 관악산을 경계로 해서 안양 쪽 비하고 관악 쪽 비하고 또 별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기상 정보로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방송에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네. 그러면은 기상청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레이더, 강우 레이더 어디가 비가 오고 적게 오는지가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비가 오게 생겼다 아니면은 먹구름이 낀다. 그러면은 그 기상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좀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애플리케이션을 깔면은 그 기상특보라든지 경보가 문자 메시지나 또 이렇게 경고가 되기도 하더군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작년에 참 많은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적극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진 얘기 좀 해보죠. 예.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입니까? 일단 피해를 입었으니까 안전지대는 아니다. 아니죠. 예. 뭐 특히나 2차례나 있었고 예. 좀 큰 규모의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피해가 있었으니까 예. 실제로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안전지대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고 건물이라든가 뭐 학생 교육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지진 앞으로 더 심해질까요? 아니면은 그냥 소강 상태로 넘어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진에 있어서는 현대 과학기술상 전망이 좀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본조차도 뭐 불가능한 거예요. 네. 통계적으로 어디에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한다, 몇 번 발생을 했다, 이 정도 통계만 나오지, 네. 앞으로라는 개념부터가 뭐 하루 이틀, 1년 안에, 10년 안에, 이렇게 한다는 게 현재는 과학기술상이 불가능해서, 현재로서는 지금 지진이 났을 때 얼마만큼 신속히 빨리 전달을 하느냐, 네. 그 지진파가 전달하기 전에 얼마만큼 그 정보를 전달을 해서 지진파가 전달하기 전에 피난을 할 수 있느냐. 이 시점으로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고 예보를 뭐 이틀 후에 온다, 하루에 온다, 뭐 요 정도는 아직은 불가능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재난은 예측이 참 힘들겠고요. 이 재난 방지나 안전 조치에 더 우선은 신경을 써야 되겠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자, 뭐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얘기는 뭐 많이들 하셨으니까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또는 우리 생활에서 가까운 미래,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좀 지금과 달라지는 또는 또 체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기상의 변화로 해서?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있죠. 우리 세대부터 당장 겪고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항상 진행됐던 구토순례 대행진 같은 거. 네. 작년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었죠.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하면은 세태가 변화가 많죠. 작년에 여름철에 한참 더울 때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어서 실제로 길거리에 있는 가게들이 가게가 안 된다고는 소문이 있어요. 지하 가게가 되고. 이게 우리 세대에서 직접적으로 겪었죠. 한두 번 맛보기처럼 이렇게 겪고 나겠지만 네. 앞으로는 그게 맛보기가 아니라 그런 추세로 갈 수 있는 기후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걸 다음 세대 정도로 해서 겪을 줄 알았더니 네. 그냥 우리 세대에서 같이 겪고 있고 앞으로 그 추세는 더 가까이 더 심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렵게 모셨으니 이 질문을 꼭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들은 가장 재밌는 얘기 중에 기상청 직원들이 소풍 가는 날 비가 왔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뭐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예는 아닙니다만 그 날씨가 그렇게 많이 좀 그 예보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은 많이 들으시죠?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계획을 저희가 뭐 소풍이나 어떤 행사 계획을 할 때는 뭐 하루 이틀 전에 잡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 달 전, 두 달 전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진행이 되는 거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기상청 믿음이 있는데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계획을 선제적으로 한두 달 앞서다 보니까 네. 당일날 가서 조정하기가 어려울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고요. 예보 면에서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현재적으로는 정확히 맞으면 그거는 이제 저희 희망사항인데 희망은 이만큼 해서 다 맞게 돼 있는데 현실을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보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나기나 이런 게 오더라도 서울만 해도 강남구는 오기 시작하는데 옆에 있는 관악구는 안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소나기도 현상에 그 소등을 가른다는 게 소나기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옛날에 소나기는 피해를 안 입을 정도로 소나기가 내렸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요즘에는 워낙 덥고 습기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여름철에 옛날보다 습기를 많기 때문에 소나기가 오면 피해를 입을 정도로 이렇게 소나기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같은 서울 시내 안으로도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다른 시각대에 다른 현상들이 워낙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당연히 틀리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맞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람 마음을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통일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모든 지역의 예보가 당연히 맞을 수는 없고 주요 예보가 어느 쪽에 맞느냐, 피해를 우려되는 예보가 어느 쪽에 맞느냐,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반론의 기회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과거면은 이 천기를 예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다 맞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요. 또 그만큼 고생하시는 것을 저희 국민들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한 기상통보관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늘 퀴즈는 어떻게 할까요? 퀴즈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정답은 파산이었습니다. 당첨자는 강태훈님, 현초희님 두 분 당첨되셨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김정환 전문가의 차트의 기술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드리겠습니다. 기상 상태를 관측하고 예보하는 일을 맡아보는 행정기관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참 어려운 문제군요. 네, 뉴스토마토 유튜브를 접속하시거나 구독하셔서 유튜브 채팅창에 있는 정답 메일 주소로 정답을 남겨주십시오. 정답을 맞히신 분들께는 김종환 전문가의 차트 기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 날씨 얘기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한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환경 문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늦은 감이 있더라도 꼭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도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뉴스카페였습니다.